2,5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가 오후 들어 하락 전환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개인들은 돌아왔지만 외국인들은 매도 공세입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얼마나 떨어졌나요? 네, 장 출발 2,51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후 2시 55분 기준 0.4%가량 내린 2,480선 중반을 기록 중입니다. 외국인이 5천억 원 넘게 순 매도하며 지수가 닷새 만에 후퇴했습니다. 주말 사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으나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개인 중심 매수세로 강세를 보이며 690선 중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30원대 중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은 어떻습니까?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는 약세로 돌아서며 다시 5만 5천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2% 가까이 강세입니다. 이 밖에 현대차와 기아는 2% 안팎 내리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진행 중인 이수페타시스는 저가 매수세 유입에 10%대 급등 중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위법행위 공방으로까지 번진 고려아연은 오늘도 급락하며 7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압박을 받아오던 카카오그룹주는 탄핵안 가결 속 일제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 증시에선 대체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와 대만 각권, 중국 상해종합 등 지수가 소폭 등락 중입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약세입니다. 이 밖에 오전 중 최고가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은 업비트에서 1억 5천만 원대, 코인베이스에서 10만 4천 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은 다음 주 금요일, 오는 27일로 잡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헌재 첫 번째 회의가 종료됐죠? 네, 헌법재판소가 현재 접수돼 있는 여러 건의 탄핵 심판 청구 사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변론 준비 절차를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 정영식 재판관을 지정,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보관은 제1차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고 변론 준비 기일에서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심 배당은 이뤄졌지만 주심은 비공개로 유지한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도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헌재는 앞으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를 따져 180일 내로 파면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헌재 심리가 본격 시작되면서 여야가 오는 24일까지는 청문회를 끝낸다는 계획인데 올해 안에는 구인 체제로 완성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국회 묵신 헌법재판관 선출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고 국민의힘에선 조한청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여당 목과 관계없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2인을 단독 선출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전국 집값 상승폭이 3개월 연속 축소됐습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4,7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지난달 집값 추이 어땠습니까?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0.01% 올랐습니다. 전달 0.07% 상승과 비교해 그 폭이 크게 줄었는데요. 3개월 연속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또 전국 아파트 값은 전달 상승에서 이번에 보합으로 전환해 주춤한 모습입니다. 수도권 집값 역시 0.11%, 서울도 0.2% 오르는 데 그치며 상승폭이 작아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도 얼어붙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8로 전달보다 7.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심리지수는 0부터 200까지의 숫자로 나타내는데요. 95에서 115 미만이면 보합으로 보는데 전달 전국과 수도권에 이어 이번에 서울도 보합 국면에 진입한 겁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수도권 디딤돌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자의 매수세가 주춤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 여파로 아파트 분양 가격은 고공행진하면서 심리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4,720만 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38% 급등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당분간 주택 거래 시장이 숨고르기를 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기에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불확실성은 더 커졌는데요. 이번 정부가 추진하던 재건축 촉진 특례법 등 각종 공급 대책의 실행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정책 차질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경매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12만 9,7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의경매 건수는 2019년 이후 감소세였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전환하면서 2013년 14만 8천여 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 12월까지 감안하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이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강제 경매와 달리 별도 재판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이 가능한데요. 보통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임의경매가 활용됩니다. 오 기자, 지난해부터 임의경매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뭡니까? 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리가 낮았던 2021년에는 6만 6천여 건, 2022년에는 6만 5천여 건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엔 10만 5천 건으로 1년 새 61% 급증했고 이어 올해는 약 13만 건에 달해 2년 전과 비교해 2배 수준이 됐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 임의경매 증가세가 가파른데요. 11월까지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5만 1,853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8% 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때 이른바 영끌로 집을 샀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탄핵 정국 속에 연말 분위기가 얼어붙으면서 특히 취약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50만 원을 빌려주는 정책 대출도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정책기관이 추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의 채무 부담이 완화됐다고요? 네, 서민금융진흥원이 소액 생계비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강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에게 연 15.9%의 이자에 1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최소 50만 원을 빌려주는 정책 대출인데요. 우선 상환 유예 문턱을 낮췄습니다. 기존에는 이자를 꾸준히 내온 성실 상환자에게만 최대 5년까지 만기 연장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이달부터는 대출 원금의 10% 이상의 미납 이자를 더한 상환 의무금을 낸 경우에도 만기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이 같은 상환 의무금조차 내지 못하는 차주에 대해선 최장 5년간 원리금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서금원 측은 자체적인 채무 조정을 강화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훈 기자, 그만큼 취약 서민의 상환 능력이 떨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소액 생계비 대출의 연체율은 29.7%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은 50만 원을 기준으로 매달 6,625원 수준인 이자도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서민들의 생계를 위한 급전 마련길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정국에 들어가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 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들이 신용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부터 대출 문턱을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민 취약계층의 자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유연하고 세심한 가계대출 관리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저축은행들이 지난 3분기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 부실 채권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그러니까 부실 채권을 헐값에 정리한 저축은행들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3분기 재무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은행 자산 상위 10개사 가운데 지난 3분기 중 부실 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낮게 매각한 곳은 총 5곳입니다. 이들이 대출 채권 매각으로 인식한 손실은 1,788억 원에 달하는데요. 지난 2분기 대비 손실이 약 40% 증가했습니다. 저축은행별로 보면 웰컴저축은행의 채권 장부가격 대비 처분 금액은 지난 2분기 91%에서 69%로 떨어졌고요. 다올저축은행의 경우 부실 채권의 장부가액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매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 정국이 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수요 부족에 계엄 사태 여파까지 더해지며 부실 채권 정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연말 리스크 관리에 나선 기업들이 탄핵 정국으로 확대된 정치적, 경제적 변동성까지 대응해야 하면서 부실 채권에 대한 수요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지금의 고환율 기조도 외화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수 있어 악재로 꼽힙니다. 최근 김병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단기 손익에 연연하지 말고 적극적인 부실자산 정리에 나서달라며 저축은행들을 압박했습니다. 또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의 고정이하 여신, 즉 NPL 감축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다만 탄핵 정국 속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연내 예상됐던 업계 구조 조정은 다소 미뤄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탄핵과 조기 대선 등 불안정한 정국은 반도체 업계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1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는 자칫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인용 시점에 따라 조기 대선은 이르면 내년 4월에도 치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은 2월부터 대선 체제로 들어갑니다. 파운드리는 TSMC의 존재감이 공고해지고 메모리는 마이크론과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이 더 늦어져 반도체 경쟁력 확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반도체 특별법, AI 기본법, 전력망 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사실상 내년 통과를 감안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리더십 공백이 생긴 가운데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쟁점에서 이견이 좁아지지 않으면 계속 늦어지거나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이 올해보다 시장은 커지지만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생존하기 노력은 기업들도 하지만 정책적으로도 지원이 돼야 된다. 각종 법안들은 빨리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산업을 볼 때는 산업만 생각하고 경쟁력만 생각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기 대선 전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점과도 맞물리는 탓에 보조금 등 협상에서 치밀한 대응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이번 주 목요일 글로벌 전략회의를 갖고 각종 대외 변수와 파운드리, 6세대 HBM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산업계의 우려는 더 광범위합니다. 과거 탄핵 국면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우리 수출의 증가세는 뚜렷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16년 12월 수출은 1년 전보다 6.4% 증가했습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되던 2017년 상반기에는 수출이 15.8% 늘었습니다. 올해도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하고 있지만 자동차, 2차 전지, 석유화학 등 부진한 품목이 많다 보니 수출 성장세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 증가율은 1.4%로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우호적인 대외 여건이 수출 개선을 통해 성장세를 뒷받침하였으나 이번에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상황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내외 통상 환경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보편 관세 실행, 다자 통상 질서 재구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 통제 등 다양한 정책 이슈로 우리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관세 부과를 선언했고 두 번째 임기인 만큼 2017년 트럼프 1기 때보다 미국 우선주의 강화 정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장 내년 사업 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재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환율 등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정부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자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차이니즈 월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 금융회사가 기업 전략을 자문하다가 그 정보를 경영권 인수에 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을 세우자는 것인데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놓고 이 차이니즈 월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MBK 파트너스가 유한 책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회사 소개 자료입니다. 고려아연의 신사업 전략 투자 업무를 검토했던 MBK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투자심의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총 4명의 의결권 멤버로 구성돼 있는데 김병주 회장이 의장을 맡고 있고 유일하게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동 대표가 2명 있지만 김병주 회장이 펀드의 전권을 갖고 있으며 최종 투자 결정을 맡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투자은행과 법조계에선 김병주 회장이 경영권 인수 업무를 담당하는 바이아웃 펀드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라 차이니즈 월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NDA를 체결하고 나서 그것에 반하는 애매한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해결한 당사자 간의 심의의 문제 아니냐. 고려아연은 MBK 파트너스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차이니즈 월을 지키지 않고 투자 운용하고 있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2년 고려아연은 MBK 파트너스와 신사업 전략을 검토하면서 비밀유지 계약서를 맺었는데 올해 MBK 파트너스가 바이아웃 펀드를 통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MBK 파트너스는 MBK 파트너스의 바이아웃과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은 실질적으로 분리돼 있으며 차이니즈 월로 구분돼 내부 정보 교류 자체가 차단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김병주 회장이 투자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펀드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8일 MBK 파트너스를 겨냥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부작용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우리금융 계열사들이 모두 여의도로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카드도 본사 이전을 여의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우리카드가 지금 광화문 본사 사옥을 옮긴다고요? 네, 지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는 지난 9월 26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증권 빌딩 매입을 위한 지분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건물 지분 매입에는 은행, 카드, 증권, 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들이 모두 참여해서 십시일반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입 주체인 우리자산운용은 지난달 미래에셋증권에 잔금을 모두 납입하고 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건물 인수가액은 3,700억 원 규모입니다. 은행만 명동에 본사를 그대로 두고 나머지 지주와 카드, 증권, 캐피탈 등 비은행은 모두 여의도로 집결시킨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우리카드는 우리은행 을지로 지점을 개발해서 본사를 이전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여의도로 방향을 틀었다는 게 내부 설명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을지로와 여의도 두 군데를 검토하다가 을지로는 건면적 등이 좁아서 여의도가 대안으로 나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그래서 언제 이전한다는 건가요?
네, 우리카드 본사 이전 시점은 2031년쯤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매입한 미래에셋증권 빌딩의 재건축 착공은 2027년, 준공은 2031년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우리카드가 현재 광화문 빌딩 소유주와 5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전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시된 바에 따르면 광화문 사옥을 포함해서 우리카드는 전체 임차료로 지난해 86억 원, 올 9월까지 68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7년 뒤 사옥이 이전이 되면 2013년 우리은행에서 분사된 후에 광화문에 터를 잡은 지 18년 만에 본사 이전이 됩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메일유업의 일부 제품에 세척수가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정보윤 기자,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는 분위기네요. 네, 아이 먹이는 거라 예민하다, 찝찝해서 최근에 산 거 모두 버렸다 등 메일유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회수 대상 제품 외에 소비 기한이 다른 제품이나 문제가 된 광주 공장에서 만들어진 다른 제품 등도 환불 가능한지 묻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메일유업 측은 오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재차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밸브 작동 오류로 1초 정도 세척수가 혼입되면서 50여 개 제품만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외 제품은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고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할 지자체인 광주광역시를 통해 문제의 제품을 생산한 메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오늘부터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문제의 제품뿐만 아니라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수거해 검사할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메일유업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가 결정되며 이물에 고의성이 없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실적 부진에 빠진 이케아가 아시아 최대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이케아가 대규모 물류센터 투자 계획을 접었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이케아는 경기도 평택 포승지구 10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으려던 복합물류센터 계획을 접고 555억 원 상당의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케아는 지난 202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도와 투자 협약을 맺고 축구장 14개 크기인 해당 부지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물류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이케아를 중심으로 모두 5개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7,500억 원 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7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케아는 특히 해당 시설을 온라인 배송 물류와 판매 강화를 위한 전략기지로 쓸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케아 코리아 측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옴니채널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다목적 복합물류센터를 계획했지만 소비 패턴과 유통 환경이 급변하면서 보수적인 관점의 투자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상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윤아 기자, 이케아가 한국 사업을 축소하려는 건가요? 일단 가구업황 부진에 따라 이케아 코리아의 실적 부진도 깊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매출이 감소로 꺾이며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매출은 6,007억 원, 영업이익은 26억 원으로 겨우 적자를 면했습니다. 이케아는 경기 고양점과 광명점, 기흥점, 그리고 2020년 동부산점 등 4호점을 마지막으로 신규 출점도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당분간은 대규모 투자보다는 기존 시설들을 활용한 효율성과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다만 한국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케아는 탄핵 정국으로 최근 한 차례 연기되긴 했지만 올해 한국 진출 10주년을 맞아 향후 비전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올해 서울과 경기 지역 빌라 임대 시장의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거래 12만 7천여 건 중 월세 거래가 6만 8천여 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공개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대기의 순환은 원활합니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대기질 깨끗한 가운데 청운 효자동과 사직동, 삼청동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4도, 대전 5도 예상됩니다. 낮부터 서쪽 곳곳으로는 눈비가 내리겠는데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길이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도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목요일까지 깨끗한 공기가 이어지겠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으로 전국 공기질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